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10회 산림토양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6번. 제시된 특성을 모두 가지는 점토 광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비팽창형 광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팽창형 광물과 비팽창형 광물을 나누는 기준은 물 분자가 껴들어갔을 때 그 간격이 팽창을 하느냐 늘어나느냐 아니면 그 간격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냐에 따라서 팽창형이냐 비팽창형이냐가 구분이 되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을 하지 않겠고요.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팽창형 광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층 사이에 브루사이트라고 하는 팔면체 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내용만 가지고서 보더라도 정답이 나오기는 하죠. 왜냐면 브루사이트라고 하는 요 팔면체층을 갖는 거는 오직 크롤라이트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2 번이 되게 되는데 크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루사이트가 가운데 껴들어 있다 보니까 좀 층상 구조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점토 광물을 1:1형 광물 혹은 2:1형 광물 요렇게 나누는데 이 크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1:1 층상 구조예요. 그러니까 2:1 광물 사이에 요렇게 브루사이트 팔면체층이 가운데 껴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2:1:1 층상 구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고로 요 간격은 1.4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당연하게도 이 점토 광물 맞추는 문제는 뭐 나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토양학 관련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점토 광물의 기본적인 특성 뭐 기저면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물만의 뭐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크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루사이트라고 하는 팔면체층이 껴들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과 같이 그 광물들만의 중요한 특성들,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하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요런 문제들을 쉽게 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6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77번 산림토양과 농경지 토양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산림토양, 농경지 토양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표로 정리를 해 두는 편이죠. 뭐 저희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절대로 암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해 개념으로 가셔야 돼. 자, 보면 기억의 토양 온도의 변화가 산림토양이 크다, 경작지 토양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산림토양이 온도의 변화 폭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우리가 산림, 숲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토양이 그대로 햇볕에 노출되어 있지 않죠. 이중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임관이라고 부르는 그 나무의 수간부가 한번 그늘을 만들어 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토양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낙엽 같은 걸로 한 번 더 덮여 있죠. 낙엽층의 피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경작 토양에 비해서 온도 변화의 폭이 작다라는 거죠. 어디가? 산림 토양이. 이해되셨습니까? 경작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냥 햇빛에 고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뭐 그런 온도 변화의 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보기고요. 자, 낙엽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작 토양,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경작한 걸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낙엽 공급량은 산림 토양에서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토양 동물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경작 토양도 물론 토양 동물이 있지만 꽤나 단순화돼 있는 경우가 많고 종류로만 봤을 때는 산림 토양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내용. 자, 리을 마지막 미기상의 변동. 미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소적인 즉 작은 규모의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미세 기후라고도 부르는데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듯이 한번 햇볕을 가려주는 임간층이 있고 또 아래에 이렇게 낙엽층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토양 온도가 확 높아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낙엽층이 또 한번 가려주고 있다 보니까 토양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경작 토양보다는 작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경작 토양은 그대로 대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의 변화의 폭도 크고 토양에 있는 수분 증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기상의 변동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78번 USDA의 참고로 USDA는 미국 농무부입니다. USDA의 토양 분류 체계에 따른 12개 토양목 중 제시된 토양목을
풍화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열한 것은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풍화 정도가 약한 예부터 강한 예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12개 토양목을 공부하실 때 보통은 요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각각의 토양목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실 거예요. 중요해요. 요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도 당연히 있는 건데 요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표만 공부해서는 내가 이 각각의 토양목에 대한 유기적인 특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재 한 가지 더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토양목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토양으로 발달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티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얘들 보니까 알피졸, 울티졸, 옥시졸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토양목의 시간 특성에 관한 풍화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특성? 시간 특성. 이거를 풍화와 엮어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엔티졸부터 시작을 해서 인셉티졸. 거기서 낙엽성이냐 상록성이냐에 따라서 알피졸과 스포도졸로 나뉘어지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오래되면 울티졸, 거기서 극도로 더 오래되면 최후의 옥시졸 토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런 특성을 너가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보통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이요. 그냥 각각의 뭐 스포도졸이면 스포도졸 아니면은 뭐 인셉티졸이면 인셉티졸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토양목의 특성, 발달 특성을 너가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고퀄리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엔티졸, 알피졸, 울티졸, 옥시졸의 순서로 시간 특성이 나와 있는 3번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79번 면적 1헥타르 깊이 10cm인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를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탄소 저장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토양 부피에다가 용적 밀도를 곱해 주고요. 거기에 탄소 농도를 곱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성역 함량을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요 공식대로 한번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넣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면적이 헥타르 그리고 깊이가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미터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면적 1헥타르를 우리가 10,000 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 제곱미터 곱하기 깊이 10cm를 미터로 바꿔서 0.1m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00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용적 밀도도 지금 1.0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미터로 바꿔 주면 1 메가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똑같은 단위입니다. 요것과 요 단위는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탄소 농도는 지금 문제에서 3%로 나왔기 때문에 0.03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성역 함량을 해줘야 되는데 성역 함량이 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사실상 1000 곱하기 0.03만 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다 1이니까 1000 곱하기 0.03 하면 30 메가그램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메가그램은 참고로 톤입니다. 똑같아요. 문제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30톤이 정답이 되고 정답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 공식 하나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80번 토양의 수분 침투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을 보니까 다져진 토양은 침투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죠. 토양이 다져졌는지 안 다져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지표인데 바로 용적 밀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토양을 꾹꾹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적 밀도가 올라가게 되겠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네모난 플라스틱 박스를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양을 잔뜩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똑똑똑똑똑 떨어뜨렸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토양으로 잘 스며들겠죠. 자, 그런데 어떤 판때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토양을 꾹 눌렀습니다. 다졌어요. 다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적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다진 토양에다가 물을 이번에 부어 봤더니 스며들긴 스며들 수 있겠지만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잘 스며들지 못하겠다. 침투율이 감소하겠죠. 그죠? 이렇게 다져진 토양은요, 침투율이 낮은 것이 맞습니다.
상상해서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자, 2번. 동결된 토양에서는 침투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토양들 사이에 있는 공극에 있는 물들이 수분들이 같이 얼어요. 토양이 얼면서. 같이 어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토양들이 스며들 수 없다는 겁니다. 침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결된 토양에서는 침투가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양이 녹을 때 한 번에 동시에 모든 토양들이 같이 녹는 게 아닙니다. 태양과 가까운, 햇빛과 가까운 지표면부터 먼저 녹아요. 그죠? 그러면 지표면에 결빙되었던 수분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녹는데 토양 안쪽은 그대로 얼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투하는 개념이 아니라 녹은 토양이 옆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거의 형태로 전환이 돼요. 요거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입자가 큰 토양은 입자가 작은 토양보다 침투율이 높다. 당연한 겁니다. 요것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모래랑 점토를 비교해 보면 좋아요. 어디가 더 입자가 크죠? 모래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와 같은 이렇게 입자가 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특히나 대공극, 큰 공극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수분이 빠르게 침투를 할 수 있다. 잘 침투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밀조밀하게 입자가 작은 얘들이 모여 있으면 침투율은 낮을 수밖에 없겠다. 요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식물체가 자라지 않던 토양에 식생이 형성되면, 즉 식물을 거기다가 우리가 심어주면 침투율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식생이 형성되면 침투율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거와 침식이 감소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침투율은 증가하고요. 유거와 침식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물을 아무튼 뿌리고 있네요. 그죠? 토양에. 자,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물을 뿌리는데 어디 쪽이 더 물이 잘 토양 내로 들어갈까요? 침투율이 높을까요? 어디가? 얘가 고압으로 쏴주니까 물이 그냥 토양 내로 쭉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죠. 천천히 이렇게 싹 위에서 살살살살살 뿌려야지 물이 토양으로 싹 스며들겠죠. 반대로 이렇게 세게 뿌리면 오히려 토양 내로 잘 스며들지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사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너무 빗방울의 힘이 세면요. 입단 파괴가 시작돼서 침투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근데 갑자기 이게 식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식생이 없으면 비가 하늘에서 쭉 떨어져서 땅에 그냥 딱 닿죠. 계속 빗방울이 그렇게 탁탁탁 토양에 닿으면 입단 파괴가 시작돼. 근데 식생이 있으면 한번 그 식생에 잎이건 가지건 뭐 한 대 툭 맞고 떨어지죠. 토양으로. 어떻게 된다? 살살 떨어진다고요. 요런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식생을 한번 툭 맞고 토양에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토양의 입단 파괴와 같은 현상은 발생을 덜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옳지 않은 보기는 4번 요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입단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을 보니까 응집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집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응집이 뭐예요? 뭉친다, 모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퍼진다, 흩어진다, 분산된다. 그죠? 요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냐면 나트륨 이온은요. 응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분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발력으로 작용해서 점토 입자를 분산시킨다고요. 뭐라고요? 응집이 아니라 분산시킨다. 따라서 1번 보기가 틀린 건데 왜 분산되는지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화도라는 게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화도가 뭐냐면 물 분자가 많이 나트륨 이온 주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도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트륨 이온은 물 분자들 사이에서는 인기쟁이야.
같이 이 나트륨 이온에 같이 있으려 그래. 그럼 많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점토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사이가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왜? 사이에 물 분자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물 분자들이 점토 입자들을 서로 밀어내. 가까워지지 못하게 해. 그래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수하도가 크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많이 있어서 점토 입자들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오히려 점토 입자들을 분산시킨다. 요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확인했고 나머지 보기들도 볼게요. 균근균은 균사뿐 아니라 글로멀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단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데, 글로멀린이라는 게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을 서로 이렇게 붙들어 매 가지고 입단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로멀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토양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 팽창 수축이 반복되어 입단 형성이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세요. 자, 건조 및 수분 뭐예요? 말랐다가 젖었다가, 그죠? 젖음과 마름, 그리고 동결 및 해동, 얼었다가 녹았다가,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 토양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토양 덩어리들이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요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된다? 펑 쪼개지게 된다. 그쵸? 큰 토개가 부서지고 이런 작은 얘들이 또 뭉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입단이 형성되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4번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식물이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입단의 보수력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입단이 많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입단화가 잘 된 토양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유력, 즉 보수력과 통기성이 향상된다. 왜? 요 사이사이 공간을 통해서 공기도 잘 통하고요. 이 사이사이 공간에 수분도 잘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력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토양의 젖은 마름 상태가 반복되면, 즉 건조 및 수분의 상태가 반복되면 입단 형성이 촉진이 된다라는 거죠. 식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면 토양은 일단 당분간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졌다가 비가 오면 다시 수변해질 거고, 토양이 또 흡수하면 건조해지고 나중에 비가 오면 또 수변해지고, 계속 요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토양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이 되게 돼서 큰 토개가 부서지고 뭐 나중에 입자들이 뭉치면서 입단이 형성된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81번에 아까 옳지 않았던 거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82번입니다. 토성이 식토, 식양토, 사양토, 사토 순으로 점점 거칠어질 때 토양 특성의 변화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식토부터 시작해서 사토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점토의 비율보다는 모래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식토는 점토의 비율이 높은 토양이고 사토는 모래의 비율이 높은 토양이니까요. 자, 이렇게 모래 비율이 높은 토양의 특징이 뭐냐면 대공극이 많다라는 겁니다. 공극 중에서도 이 공간이 큰 거, 그죠? 공극이 작은 공극이 아니라 큰 공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통해서 공기라든지 수분 같은 것들이 쉽게 통할 수 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 비가 왔을 때도 그 큰 공극을 통해서 침투율이 좋게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다라는 건데, 단점은 보수력이 작습니다. 보수력이 작다라는 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5번에 보면 보수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4번, 5번 보기는 다 틀린 보기들이고, 1번 보기에 보면 통기성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틀렸죠. 왜냐하면 통기성은 좋아집니다. 모래가 많은 토양의 경우에는. 따라서 정답이 2번 아니면 3번인데 보니까 용적 밀도에 관한 것만 다르네요. 참고로 요 그래프 아마 알고 계셨으면 쉽게 풀어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래 비율이 높은 사토 같은 경우에는 용적 밀도가 굉장히 크죠. 반대로 점토의 비율이 높은 식토 같은 경우에는 용적 밀도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토가 많은 곳에서 모래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요 사토로 가게 되면 용적 밀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용적 밀도가 증가하는 2번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입니다. 5개 공원 토양의 수분 보유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유효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곳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효 수분이라는 게 뭡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우리가 유효수분이라고 부른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포장 용수량과 위조점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을 유효수분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포장 용수량과 위조점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효수분 함량이라는 건 결국에 포장 용수량에서의 수분 함량과 위조점에서의 수분 함량을 빼주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요 사이에 있는 수분 함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 예를 들어 공원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 용수량이 50인가요? 그죠? 50이고 위조점에 있는 수분 함량이 40이에요. 그러면 50에서 40을 빼주면 공원 1의 유효 수분 함량은 1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공원들도 다 똑같이 계산을 해줬더니 공원 3에서의 유효 수분 함량이 20%로 다른 공원들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번 보기를 보니까 삼가철은 산화되면 이가철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산화수가 지금 3에서 2로 줄어들었죠. 감소했죠. 요걸 이제 산화라고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환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과정이에요. 산화는 반대입니다. 전자를 잃고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산화수가 3에서 2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1번 보기가 틀린 보기고 실제로 삼가철을 산화철이라고 하고요. 이가철을 환원철이라고 합니다. 환원된 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게 아니라 환원됐다. 1번 보기 틀린 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농촌진흥청 고시 2023-24 제5조에 따른 비료 100kg 중 K의 무게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요거 푸는 방법 2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이 원리 원칙대로 푸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이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은 그냥 듣고 넘기셔도 돼요. 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두 번째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자, 보면 비료 20-10-10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비율이에요, 비율. 순서가 질소, 인산, 칼륨. 이게 20대 10대 10 비율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료에. 자, 근데 얘네들이 비료에 들어갈 때 그냥 N, P, K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서 비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이 화합물의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약속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건 한국에서만 농촌진흥청에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합물의 형태로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셔도 돼. 그냥 질소, 인산, 칼륨의 순서대로만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2O의 분자량, K가 2개잖아요. 근데 지금 K가 39라고 했으니까 K의 분자량 곱하기 2 해주고 산소의 분자량을 더해주면 우리가 K2O의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거고, K의 분자량이 39니까 2 곱하기 39 더하기 산소의 분자량 16 해주면 값은 94g/몰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K가 갖고 있는 무게니까 K의 분자량에서 K2O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39 곱하기 2 나누기 94를 해서 0.829 땡땡땡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반올림을 하면 0.83 정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100kg 중에 칼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니까 100kg 중에 10%면 10kg이죠. 요걸 곱해주면 8.3kg이 나오게 되고 정답이 3번이 되게 된다. 요게 이 풀이의 정석적인 풀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 0.83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안 변해요. 왜냐? 이거 약속이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한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0.83을 뭐라 그러냐면 환산 계수값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환산 계수값. 인산은 0.44가 되고요. 질소는 1이에요.
뭐라고요? 질소 1, 인상 0.44, 칼륨 0.83. 얘네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질소는 어떻게 그럼 구하냐? 요렇게 구하면 20kg. 인산은 4.4. 질소 함량은 8.3kg.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 100kg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문제에 있잖아요. 여기서 가져온 거. 0.2, 0.1, 0.1 요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얘네한테서 가져온 거. 그쵸? 자, 그리고 요거 환상계수값. 요것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질소 함량이건 인산 함량이건 질소 함량이건 다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계산을 하다 보면 소수점 자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라,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가장 근사치의 값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놓고 계시면 앞으로 비료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복습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85번에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86번입니다. 산림토양 산성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보기들은 모두 다 산성화의 원인이 맞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5번이 되게 되는데 왜 산성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미생물과 식물 뿌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즉 토양 내에서 숨을 쉬게 되면 산소를 가져다가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겠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뭐가 만들어진다? 탄산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탄산이 해리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수소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 수소이온이 토양 내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낮아질 거고 pH가 떨어지면 산성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유기산. 요것도 산성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자, 세 번째, 질산화 작용이 일어날 때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에 있던 이 수소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수소이온이 또 많아지고 수소이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토양 내 산성화가 유발되더라. 자, 네 번째, 황이 황사 이온으로 산화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H를 낮추는 게 이제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수소이온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산성화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식물 뿌리의 토양 내 염기 흡수,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알칼리성,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이러한 염기들을 식물 뿌리가 다 흡수를 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그 식물들을 심지어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되죠. 이 나무가 염기를 흡수하고 또 나중에 낙엽이 지고 그 낙엽이 유기물화 돼가지고 그 미생물이 또 그 유기물을 녹이고 이런 식으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물을 키워. 그다음에 그 작물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 내 원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얘네들이 있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된다?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양이온인 수소 혹은 알루미늄 얘네들이 차지를 하게 된다. 원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수소이온, 알루미늄 이온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산성화가 유발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맞는 보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설명과 1차 강물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기억을 보니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규산형 강물이더라. 결정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풍화되기 쉽다. 크게 단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강물 우리가 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본 강의 때도 요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자, 보면 기억에 1번 각섬석 이렇게 있고 2번에 감람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번에 휘석 있네요. 그죠? 구조가 간단하고 풍화가 잘 되는 예 그럼 누구예요? 풍화가 가장 잘 되는 1차 광물 누구? 감람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5번은 일단 정답 후보에서 제외고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정하고 표면의 노출이 적어 풍화가 매우 느리다. 즉 풍화 내성이 크다. 풍화 내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토양 중에 모래 입자의 주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차 강물들 쭉 보게 되면 니은 2번의 니은이 이제 석영이고
4번의 니은이 희석이죠. 그죠? 풍화 내성이 강한 거는 누구다? 석영이다.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화산회로부터 유래한 토양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산의 고정력이 강한 점토 광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로판 같은 경우가 화산재 풍화로 생성이 되는 점토 광물이면서 화산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 우리나라에 어디 있죠? 제주도. 그죠? 제주도의 화산의 토양은 알로판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나 알로판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알루미늄으로 인해서 인산의 고정이 일어나게 된다. 강한 인산의 고정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88번의 정답 알로판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중성인 비료는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결국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비료 분류에 대한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반응별 분류에서 화학적 중성 비료를 보게 되면 질산암모늄, 요소, 탄산가리, 칼륨이죠. 요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이걸 전체 다 암기하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에서 쓰는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암기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다만 그래도 나는 요거 불안해서 암기를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강의 때도 쓰는 방법인데, 앞 글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의 좀 편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용해서 암기를 하고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셔도 저는 괜찮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8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토양 유기물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억. 유기물 분해 속도는 토양 pH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죠. 특정 pH에서 유기물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중성일 때. pH가 7 부근에서 유기물 분해 속도가 가장 빨라진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니은 페놀 화합물이 유기물 검물량의 3에서 4% 포함되어 있으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리그닌이라든지 페놀 화합물 탄질률이 낮아야 분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유기물 검물량이 3%가 일단 넘어가면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은 있어요. 유기물 검물량의 3%가 넘게 이 페놀 화합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 따라서 니은이 틀린 보기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 이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걸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뭐 어떤 자료에서는 2% 미만이면 괜찮다. 뭐 어떤 자료에서는 1% 미만이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제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가 넘어가면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구나.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내용. 무조건 페놀 화합물 리그닌 탄질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자, 디귿. 탄질비가 200을 초과하는 유기물도 우리가 탄질비, 뭐 탄질률이라고도 하죠. 탄질률이 이제 탄소의 양을 질소의 양으로 나눈 값인데, 이렇게 200을 초과하는 유기물도 외부로부터 질소를 공급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밀집 같은 경우에는 탄질비가 80입니다. 엘페퍼 같은 경우에는 10이에요. 그러니까 탄질률이 낮을수록 분해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남아있는 식물 조직의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질률이 낮은 엘페퍼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분해가 된다는 거고, 탄질비가 높은 밀집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왜 질소를 공급해주면 분해 속도가 빨라지냐면, 미생물의 번식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의 주성분이 질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유기물 분해 공장 사장이야. CEO예요. 자, 근데 그 분해를 하는 직원들이 누구야? 미생물들이야. 근데 미생물들한테 내가 월급을 줘야 그 미생물들이 열심히 유기물 분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 월급이 뭐다? 질소라고, 질소. 미생물들 입장에서는 질소가 월급이에요. 근데 내가 질소를 안 주면, 조금 주면 조금 일하겠죠.
내가 질소를 많이 주면, 잘 주면, 그러면 분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다. 자, 리을 리그닌의 함량이 높은 유기물은 리그닌 함량이 낮은 유기물보다 분해가 느리다. 그쵸? 무조건 리그닌은 낮아야, 리그닌의 함량이 낮아야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고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91번 A, B 두 토양의 소성 지수가 15%로 같다라고 하네요. 두 토양의 액성 한 개에서의 수분 함량이 각각 40%와 35%라면 두 토양의 소성 한 개에서의 수분 함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성 지수라는 게 뭡니까? 소성 지수는 액성 한 개에서 소성 한 개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뺀 값이 보다 소성 지수라는 거죠. 근데 그게 A, B 두 토양이 모두 15%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져다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성 한 개, 요게 40%랬어요. 그리고 소성 한 개를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B토양 같은 경우에는 액성 한 개가 35%인데 소성 한 개를 뺐더니 1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토양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몇을 빼야 15%가 나온다? 25%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A토양의 소성 한 개는 25고요. B토양 같은 경우에는 20을 빼주면 15%의 소성 한 개가 나오니까 A토양은 25, B토양은 20.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92번 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토양 중 인해 흡수를 촉진한다. 그죠? 균근의 균사는요 뿌리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퍼져서 뭐 인뿐만이 아니라 뭐 질소, 황, 철, 구리 등등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대신 흡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2번 상수리 나무에서 수지 상체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상수리 나무가요 외생균근을 만드는 옌지 내생균근을 만드는 옌지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수목들을 쭉 보다 보면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강의를 하면서도 이 표를 자주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수목의 과 요걸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놓으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수지상체를 형성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생균근 공부하실 때 혹시 AM균근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지 모양 균근을요 우리가 AM 균근이라고 하고 이 AM이 뭐냐 아뷰스큘러의 A 그리고 마이코라이자의 M 요 앞글자를 따서 AM 균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지 상체가 영어로 하면 아뷰스큘라예요. 곰팡이류에서 균사체의 모양이 나무가지 형태로 생긴 거를 수지 상체 아뷰스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모양의 균근을 AM 균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내생균근에서 만드는 형태다. 근데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생균근이 아니라 외생균근을 형성하기 때문에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요 문제를 제대로 사실 풀려면 이렇게 외생균근을 만드는 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수지 상체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답을 맞추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병원균이나 성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강산성이나 독성 물질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양의 건조, 뭐 독극물 염분, 극단적인 토양 온도 여기에 다 저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균근의 역할이기도 하고 균사가 뿌리 세포에 침투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생균근과 외생균근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모르셨더라도 아마 이번을 체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외생균균을 형성하는 요 친구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해보면서 기출문제도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특히나 균근 같은 경우에는 토양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9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는 9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질을 퇴비로 만들 때 유익한 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보기가 4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하는 높은 열로 병원성 미생물이 사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퇴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온 단계를 거쳐서 70도에 육박하는 고온 단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열이.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잡초의 씨앗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이 사멸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게 되겠고요. 니은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CO2, 즉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으로써 부피가 감소되어 취급이 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한 30에서 50% 정도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뭐 운반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취급이 편리하게 되겠죠.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질소 외 양분의 용탈이 없이 유기물을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니은 설명하면서 뭐가 방출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산화탄소. 그죠? 그래서 실제로 탄소 이외의 양분 용탈 없이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 게 퇴비예요. 근데 지금 디귿은 질소 외 양분의 용탈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디귿은 틀린 목이고 마지막 리을. 퇴비화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질비가 높아져 토양에서 질소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질비, 탄질률은 탄소의 양을 질소의 양으로 나눈 거예요. 즉 탄소가 방출이 돼서 탄소가 줄어들면요. 탄질비도 당연히 같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출된 CO2 때문에 탄질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탄질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탄질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질소 기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다. 리을번도 요것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94번 필수 양분과 주요 기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보기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게 하나 껴들어가 있죠. 그죠? 기공의 개폐 조절을 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칼륨이죠. 공변세포에 이렇게 칼륨 채널이 있어서 칼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양분은 바로 칼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2번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질소 고정 효소, 질산 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 이렇게 효소의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요. 핵산과 아브시스산에도 관여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몰리브덴도 뭐 나머지 내용들도 쭉 있고 뭐 결핍 증상, 뭐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찾아보면 정말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필수 원소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정도는 맞추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95번 보도록 할게요. 자, 95번입니다. 제시된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오염토양 보관 방법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실제로 오염토양 보관 방법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지만 이 문제에서처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와 같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보관 방법은 유리화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장 및 현장 외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서 토양 오염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토양을 가져와서 현장 외에서도 토양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염된 토양 및 슬러지를 용융하여 이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염 물질이 있는 이 찌꺼기, 진흙 같은 걸 이제 슬러지라고 하죠. 이걸 녹인다는 겁니다. 녹여서 토양 내 대부분의 오염 물질이 열분해되거나 표면으로 이동해서 연소 산화가 되게 되고 이 방법은요. 유기물질뿐만이 아니라 무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요 설명들이 모두 다 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유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염토양 복원 방법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물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 각각의 복원 방법들의 특징을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런 관련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그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95번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간척지 염류 토양 개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기억해 보니까 내염성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수목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곰솔, 느티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이렇게 좀 저항성이 있는 이런 식물들을 실제로 식재를 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식물들을 뭐 작물로서 내가 이제 재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유기물을 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용을 하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입단 형성을 촉진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즉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수를 이용해서 과잉의 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해 가지고요. 물을 뿌려 가지고 토양에 있는 그 염을 제거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염을 잘 제거를 시켜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양 배수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내가 관계수를 통해서 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배수가 잘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의 염을 관계수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배수 체계, 효과적인 토양 배수 체계를 갖추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 둬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석고를 시용하는 이유는 석고를 처리해서 나트륨을 취한시켜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니은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고를 처리한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지금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다 맞는 설명.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산불 발생지 토양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을 보니까 토색이 달라진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안타깝게 이렇게 산불이 발생한 현장을 뉴스나 이런 데서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접하다 보면은 토양이 잿빛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낙엽층이 소실되고 뭐 토양 위에 있었던 이런 뭐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토양이 좀 잿빛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낙엽이 타고 남은 재가 생기잖아요, 재. 이 재로 인해서 불투석상 막이 생기거든요. 불투수성 막. 이 재 같은 경우가 소수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친수성은 물과 친한 성질이고, 소수성은 이제 물과 좀 친하지 않은 성질, 물을 좀 싫어하는 성질인데, 그 소수성의 불투수성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수성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토양 내로 잘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침투를 하지 못하니까 그 물이 옆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유거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침식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근데 4번을 보니까 지금 침투율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로 인해서 불투수성 막으로 인해서 침투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을 이제 가려주던 낙엽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토양층에 유입되는 이 낙엽, 유기물의 양이 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다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과 5번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제시된 식물 생육 반응 곡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결핍 구간이 있고요. 적정 구간이 있고, 그리고 과잉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넘어가면 치사하는, 그러니까 식물이 죽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기를 쭉 보니까 금속 원소들이에요. 우리가 금속을 구분할 때는 필수와 비필수 금속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뭐예요? 식물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우. 얘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결핍이다. 비필수는요? 얘네들은 있거나 없거나 없어도 되는 얘들을 비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결핍 구간이 있는 요거는 뭐다? 필수 금속을 물어보고 있는 거. 그죠?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식물 생육 반응 곡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즉 문제에서는 비필수 금속을 너가 골라내라,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필수 금속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카드 수납이라고 외우세요. 카드 수납 뭐라고요? 카드 수납. 요걸 줄여서 카드 수납. 보니까 보기 1번에 카드뮴이 있네요. 참고로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정확하게는 카드뮴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암기하실 때는 편하게 카드 수납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번 이 비필수 금속에 속하는 1번 카드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규정된 토양 오염물질로만 나열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꾸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때 이렇게 좀 앞글자를 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암기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나오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쭉 찾아보면 3번에 철 빼고 다 이제 토양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3번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임지 생산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간이살림 토양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살림 토양에서
조사를 하는 항목들을 쭉 보니까 1번 방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빼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뭐 지형, 토성, 견밀도, 경사도 다 간이 산림 토양 조사 항목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 방위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회 산림 토양학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